2011년 늦여름 저녁, 아프가니스탄 와르닥주의 험난한 산악지대 깊숙한 곳에서 미국 특수작전부대의 한계를 시험할 임무가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임무의 위험성은 매우 컸습니다. 한 무리의 육군 레인저들이 탈레반 방운과 치열한 총격전을 벌이고 있었고, 그들은 고립되어 수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었습니다. 즉각적인 증원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이 호출로 인해 해군실, 공군 특수 전술요원, 그리고 다른 특수부대원들로 구성된 정예팀이 위험의 한가운데로 급히 투입되었습니다. 이 임무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카르고 헬리콥터, 47 치누크 헬리콥터가 전사들을 전장으로 실어 나르는 임무였습니다. 이 헬리콥터는 적대 지역으로 병력 수송을 위해 설계된 중무장 대형 항공기였습니다. 탑승한 인원은 38명, 각 군에서 엄선된 최고의 정예들이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한 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유명한 실팀6 대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해가 지평선 아래로 넘어가자 익스토션 세븐틴은 땅거미가 깔린 어둠 속에서 이륙했습니다. 임무는 명확했다. 병력을 신속히 투입해 레인저 부대를 지원하고 지역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앞길은 위험천만했습니다. 지형에 익숙하고 미군 최정예 부대를 공격하려는 의지가 확고한적 전투원들이 사방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이후 일은 군과 국가의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순간은 정보, 계획, 그림자 속에서 싸우는 이들이 직면하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관한 어려운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익스토션 세븐틴 작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임무는 용기와 희생, 그리고 아직도 군사 역사에 메아리치는 비극적인 상실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세계 전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테러와의 전쟁을 시작했고, 아프가니스탄이 주요 전장이 되었습니다. 험준한 지형과 잡기 힘든 적 때문에 전개 특수부대가 투입될 수밖에 없었고, 그 중에서도 미 해군 네이비실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네이비실은 바다시, 공중 에이르, 육지 랜드의 약자로 다양한 전투 환경에서 뛰어난 적응력과 효율성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개부대에는 해군 특수전 개발단 데브그루 United States Naval Special Warfare Development Group가 있다. 실팀 6, Sea, Air and Land Team 6는 대테러 작전에서 중요한 자산으로 부상했다. 데브그루는 정밀함과 신중함이 요구되는 고위험 임무를 전문으로 합니다. 데브그루에게 결정적인 순간은 2011년 5월 2일 넵튠 스피어 작전 중에 찾아왔다. 이 임무에서 실팀 6 요원들은 파키스탄 아보타바드의 은신처에 침투해 알케다의 수장이자 9.11 테러의 주범인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했습니다. 작전은 놀라운 정밀함으로 수행되었으며 테러와의 전쟁에서 중요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넵튠 스피어 작전의 성공은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파키스탄 탈레반, 즉 타리크-이 탈레반, 파키스탄으로도 알려진 단체는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보복을 맹세했다. 빈 라덴 사망 이후 몇 주 동안 TTP는 여러 공격의 배후를 자처했으며, 그 중에는 파키스탄 북서부에서 최소 70 목숨을 앗아간 치명적인 자살, 폭탄 테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체는 공격들이 빈 라덴 사망에 대한 복수라 밝혔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계속되면서 미군은 험난한 지형에서 신속한 배치와 철수를 위해 헬리콥터에 점점 더 많이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카르고 헬리콥터 47 치누크는 쌍둥이 로터를 가진 대형 수송 헬리콥터로 병력과 장비를 운송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치누크의 뛰어난 성능에도 불구하고 그 크기와 비행 패턴 때문에 특히 로켓 추진 유탄과 같은 적의 공격에 취약했습니다. 이처럼 불안정한 환경에서 특수작전 임무는 본래 위험했습니다. 적대적인 지역에서 헬리콥터를 이용한 병력 투입과 철수는 미군이 직면한 위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익스토션 세븐틴과 같은 임무가 펼쳐졌고, 이는 현대전의 위험성과 복무하는 이들의 희생을 비극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2011년 8월 6일 새벽, 미군의 카르고 헬리콥터
47D 치누크 헬리콥터가 아프가니스탄의 밤하늘로 이륙했습니다. 호출 부호는 익스토션 세븐틴이었다. 그들의 목적지는 탈레반 전사들의 은신처로 알려진 마이단 와르닥 주의 거칠고 적대적인 탕이 계곡이었습니다. 작전의 목적은 탈레반 고위 지도자 카리타이르를 겨냥한 야간 급습 중 교전 중이던 육군 레인저 부대를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첫 공격은 오후 10시 37분경 시작되었다. 8월 5일 75연대 소속 레인저 47명 이 치누크 헬리콥터 2대를 통해 계곡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최근 전임자의 사망 이후 지휘권을 넘겨받은 타이르를 생포하거나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인저들이 전진 중 저항에 부딪혔고 정보에 따르면 반군들이 근처에서 재집결하고 있는 것으로 포착되었다. 탈레반 지도자들의 도주를 막고 교전 중인 레인저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휘관들은 신속 대응 부대, 즉 QRF를 소집했습니다. 이 팀에는 CA, Air and Land, 팀 6 소속, 네이비 실 17명 과공군 특수전술요원, 육군 주방위군 및 예비군 승무원, 아프가니스탄 국가군 특수부대, 아프간 통역사, 그리고 바트라는 이름의 군견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전체 신속 대응 부대를 신속하게 증원하기 위해 익스토션 세븐틴이라는 한 대의 치누크 헬리콥터에 모두 탑승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방식은 효율적이긴 했지만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보통 여러 대의 항공기에 팀을 분산시키는 표준 절차와는 달랐습니다. 익스토션 세븐틴은 새벽 1시쯤 전진 작전 기지에서 출발해 탕기 계곡에 지정된 착륙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이 임무는 시간이 촉박했고 QRF를 신속히 투입해 레인저 부대를 지원하고 타이르가 도주 전 체포하는 게 목표였다. 익스토션 세븐틴에 탑승한 팀의 구성은 특수작전 임무의 협력적인 특성을 반영했으며 여러 부서와 부대에서 온 정예 요원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이들의 결합된 전문성은 탕기 계곡의 험난한 지형과 적대적인 환경에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매우 중요했습니다. 익스토션 세븐틴이 착륙 지점으로 이동하는 동안 내부의 팀원들은 지상에 있는 동료 병사들을 지원하고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스스로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모르는 사이 적군이 이미 자리 잡고 다가오는 헬기의 취약점을 노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후 일어난 일은 참혹한 결과를 낳았고 미국 특수작전사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익스토션 세븐틴이 탕기어 계곡의 좁은 착륙 지점에 접근할 때 어둠은 멀리서 터지는 조명탄의 빛과 로터의 윙윙거리는 소리로만 깨어졌습니다. 기내에는 38명의 정예 특수부대원, 아프간 파트너, 베테랑, 항공 승무원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모범적인 증원 임무 수행을 위해 이동 중이었다. 가파른 능선들로 둘러싸인 그 계곡은 접근할 수 있는 선택지가 거의 없었고 헬리콥터의 경로는 전술만큼이나 지형에 의해 좌우되었습니다. 그들은 AC-130 건시부의 업무를 받고 있었다. 승무원들은 지상에서 반군일 수 있는 움직임을 보고했지만 교전 허가는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교전 규칙은 엄격했습니다. 직접적인 위협이 확인되지 않는 한 선제 공격은 허가될 수 없었습니다. 건십 사격 통제 장교 조니 마르케즈 대위는 이후 무장 세력의 전술적 움직임을 목격했던 광경이 아직도 그녀를 괴롭히고 있다고 회상했다. 그녀는 나중에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항공기를 지켜보고 있었고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교전 허가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아래에서는 치누크 헬기가 하강 준비를 하고 있었고 시속 약 58 속도를 줄이며 고도 100, 150 내려갔습니다. 착륙 지점까지는 불과 몇 초밖에 남지 않았을 때 언덕 위의 건물에서 두 번의 섬광이 터져 나왔습니다. 로켓 추진 유탄이 헬기를 향해 직행하고 있었다. 탈레반 전투원들이 그날 밤 일찍 연합군의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보였고 급하게 매복을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첫 로켓 추진 유탄은 빗나갔지만 두 번째는 명중했다. 그 유탄은 엄청난 정확도로 항공기의 후방 로터 조립체를 강타했습니다. 꼬리 로터가 잘리자
익스톨션 세븐틴은 격렬히 회전했다. 그 후 하늘에서 곤두박질 쳐 마른 가을 바닥에 추락했다. 충격으로 탑승자 전원이 즉사했습니다. 현지 시간은 새벽 2시 38분이었습니다. 생존자는 없었습니다. 지휘본부의 대응은 즉각적이었으나 혼란스러웠다. 수색 및 구조팀이 파견되었지만 그들은 암울한 현실을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탑승자들의 이름이 지휘 계통을 따라 보고될 것입니다. 그 이름들에는 Sea, Air, and Land, 팀 6의 17명 대원, 해군 특수전 지원 인원 5명, 그리고 나이트 스토커스로 알려진 160번째 특수작전 항공연대 대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질문이 곧바로 쏟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정예 요원들이 한 대의 항공기에 탑승했는가? 왜 같은 침투 경로가 한밤중에 2번이나 사용되었는가? 이는 이전 임무들에서 위험하다고 알려진 패턴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심되는 위협이 발견됐는데도 왜 교전하지 않았나요? 초기 교전에 가담한 익명의 레인저는 후에 이렇게 전했다. 위험을 보는데 전술가일 필요는 없습니다. 헬기 한 대, 접근 경로 하나, 전동 번개치는 폭풍 속 동전 던지기와 같습니다. 인용 끝. 군의 공식 조사 결과 매복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탈레반 전투원들이 우연히 기회를 포착해 실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전사한 이들의 가족들과 특수작전 부대 내 일부 사람들에게 이 손실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판단의 실패, 그리고 몇 가지 다른 결정만 내렸어도 피할 수 있었던 결과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일어난 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번쩍 쾅 하고 끝났지만 그 여파는 수년 동안 미군 전체, 특히 최고의 실력자들 사이에서도 전쟁에는 결코 보장이 없다는 것을 아는 특수부대 형제들 사이에 오랫동안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2011년 8월 6일) 익스토션 세븐틴의 격추는 미군과 미국 전체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38 사망했고 그중 30 미군으로 아프간 전쟁 중 미군에게 가장 치명적인 단일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직후 군인 사회와 전국의 가족들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전국적으로 추모식이 열렸고 신원이 개별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이들을 기리기 위해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단체 장례식도 거행되었습니다. 국립해군 해군 특수전전단 실박물관과 기타 기관들은 그 이후로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비를 세웠습니다. 제프리 M. 콜트 준장이 이끈 공식 조사에 따르면 헬리콥터는 탈레반 반군이 발사한 로켓 추진 유탄에 의해 격추된 것으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공격은 조직적인 매복이 아닌 반군의 우연한 시간과 장소 선택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조사의 결과가 모든 우려를 잠재우지는 못했습니다. 전사자 가족과 일부 군 관계자는 작전 계획과 실행의 의문을 제기했다. 비평가들은 많은 수의 정예 병력을 한 대에 헬리콥터에 태운 결정, 예측 가능한 비행 경로의 사용, 그리고 항공기 선택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일부는 MH-60 블랙 호크와 같은 특수작전용 헬리콥터가 임무 조건에 더 적합한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추가 논란도 제기되었습니다. 일부 가족들과 논평가들은 빈 라덴 급습 이후에 Sea, Air, and Land 팀 6 대원들의 신원이 공개되면서 그들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탈레반이 이들의 임무에 대해 사전 정보를 입수해 치명적인 매복 공격을 감행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당시 교전 수칙 또한 면밀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엑스톨션 세븐틴을 호위하던 AC-130, 건십의 사격 통제 장교였던 조니 마르케즈 대위는 나중에 당시 교전 수칙 때문에 해당 지역에 의심되는 반군에 대해 선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녀는 그 목표물들을 공격했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거라 믿었다. 이러한 논란들은 추가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이어졌습니다. 2013년 전사한 Sea, Air, and Land 대원들의 가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을 요구하며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그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빈 라덴 습격 작전에 Sea, Air, and Land 팀 6의 참여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사랑하는 이들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해당 작전의 계획과 실행이 표준 절차에 부합했으며 조직적인 매복의 증거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는 정보 유출의 증거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익스토션 17 참사는 미국 군사 역사에서 여전히 무거운 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작전 보안, 임무 계획, 그리고 적대적인 환경에서 특수작전 부대가 직면하는 어려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이 희생은 기념비와 추모 행사를 통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으며 그들의 희생이 결코 잊히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익스토션 17 격추 이후 수년 동안 미군은 작전 절차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 비극은 임무 계획의 재평가를 촉발시켰고 특수작전 부대의 배치 방식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미래 임무에서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투입 방법의 다양화, 정보 수집 능력 향상, 그리고 부대 간의 소통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망한 30명의 미국인 중에는 Sea, Air, and Land 팀 6 소속 암호 기술자였던 해군 1등병 마이클 J. 스트레인지도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찰스 스트레인지는 임무를 둘러싼 상황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을 꾸준히 요구해 온 옹호자입니다. 찰스 스트레인지는 저서 멈추지 않는 골드스타 아버지의 진실 추구에서 도보 공군기지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나눈 대화를 회상하며 대통령이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찰스 스트레인지는 대통령에게 제 아들에 대해 알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회상합니다. 대통령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셔야 합니다. 인용 끝. 하지만 대통령의 확신에도 불구하고 찰스는 그 조사가 자신이 찾던 답을 주지 못했다고 느낍니다. 익스토션 17 참사는 또한 전사한 군인들의 가족을 지원하는 것에 중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31 히어로즈 프로젝트와 같은 단체들이 설립되어 31명의 미국인이 희생된 것을 기리며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력 덕분에 유가족들은 슬픔을 함께 나누며 위로받고 있습니다. 익스토션 17의 손실은 전쟁에서 성공과 비극 사이의 간극이 얼마나 좁을 수 있는지를 뚜렷하게 상기시켜줍니다. 현대 분쟁의 가혹한 환경에서는 아무리 신중하게 계획된 작전이라도 한순간에 산산조각 날 수 있습니다. 탑승자들의 용기는 그들의 헌신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전쟁의 잔혹하고 예측할 수 없는 본성을 드러냅니다. 그 대가는 너무 이른 생명의 상실로 종종 측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비극을 되새기며 우리는 영웅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특수작전에 종사하는 이들이 마주하는 가혹한 현실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임무는 상상하기 어려운 위험에 맞서는 것을 요구하며 그들의 희생은 모든 작전 뒤에 숨겨진 인간적 대가를 보여줍니다. 전쟁은 잔인하고 무차별적이며 용서가 없습니다. 이는 뛰어난 전사들이 참여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